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경제, 이번 강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는 알기 매우 어렵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자식과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부터 직장을 구하는 문제,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 부동산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아마 일본과 아르헨티나 사이 어디일 듯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기득권층의 생각입니다. 한국이 일제식민지 시대 남북분단, 6.25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룬 경제적 성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공식 통계로 가장 오래된 1953년이 67달러였고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 기준으로는 세계 11위 내외의 경제대국이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 정도이지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세계 7위의 고소득 국가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G7에 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득권층에게는 지금의 한국이 살기 아주 좋은 나라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피 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헬 조선, 탈 조선을 넘어 이번 인생은 망했다는 이생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국 경제의 큰 위기나 장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한국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심각했고 성장률마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득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 높은 집값과 집세, 급속한 고령화 등의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젊은이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즉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좋아질까 나빠질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있고 우리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만 아마 나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애를 낳지 않으려는 것은 현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는 희망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출산율은 가족 정책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미래가 밝으면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들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은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은 한국에서는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앞서간 나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거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현재 한국은 정조 이후 천천히 만국의 길로 들어선 1800년 초반의 조선과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성과와 국민의 근면성 덕으로 급격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길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일본이 뒤를 따를 것이라는 말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교수나 관료, 언론 등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뒤쫓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최소 일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듯합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사는 것은 일부 기득권층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를 넘었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2009년까지 유지하였고 현재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24년 전에 이룬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에 이르기는 미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 복지와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소득 불평등이 적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했고 물가가 더 안정돼 있고 금융자산을 축적했고 지정학적 위험이 없고 기초학문과 원천기술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쉽게 비교하면 일본은 노후 준비가 잘 된 노인인 반면 한국은 노후 준비 없이 더 빠르게 늙어가는 사람인 셈입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일본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와 정책 능력 등을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이루어놓은 경제성과를 기득권층이 깎아먹으면서 조금씩 말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은 수출과 부동산 등으로 덕으로 3.1% 성장을 했고 2018년은 계속된 추경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2.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9년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어 한국은 머지않아 1%대의 저성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87년 세계 평균을 추월했고 2019년 3만 달러까지는 올랐었으나 앞으로 크게 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 없이는 생활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세대 간 불평등마저 심해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 잘 살던 나라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했고 실제 일자리를 찾아갔던 나라입니다. 1900년대 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당시 통계가 많지 않아 소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 엄마 찾아 산말리는 이탈리아의 11살 소년 마르코가 아르헨티나로 돈벌이 간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제노아에 사는 가정주부인 마르코 어머니가 아이들을 남겨놓고 아르헨티나로 가사도우미로 간 것이지요. 동화를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일하면 이탈리아보다 몇 갑절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4, 5년 고생하면 빚 갚고 집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남아시아 국가나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또한 1910년경 아르헨티나는 국채금리가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이었던 영국의 국채와 금리가 비슷할 정도로 국가의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쇠락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위기, 외환위기 등을 겪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가 부도 상황도 여러 번 겪고 물가도 수천 %씩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 정도이고 만성적인 인플레와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등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높은 물가 상승 등을 정치 세력과 정책 당국자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이 특권과 특혜는 계속 유지한 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늘린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지금 경제의 난제인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그리고 불평등 문제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촛불 정부인 현 정부도 정치인과 정책당국의 무능과 무지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경상수지와 재정적자를 적자 기조로 만들고 높은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고 일본보다는 아르헨티나에 가까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부지런하다 해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정책의 절반 정도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일본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미래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로 알고 살자 경제 시즌 1은 끝내고 다음에는 알고 살자 금융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